네, 요즘 좀 신종 병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대다수가 일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뭔가 가슴이 답답한 게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그렇죠.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월요병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출 불안병이라고 해서요. 누가 부르기만 해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해서 실수 트라우마 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대사 질환까지 또 아유. 그렇게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고 네. 일의 능률을 올리기보다는 건강의 능률을 올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환경의학과의 이희철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지금 현재 네.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네. 다루시는지부터 조금 설명드릴까요? 그 직업환경의학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직업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환경자가 붙었기 때문에 환경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일. 예를 들면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네.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뭐 대구 경북 주인 불산 누출 사고도 네.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고 어떻습니까? 이 관련된 분들을 만나 뵀을 때 네. 다른 전문의 같으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죠. 질문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듭니다. 그 걸어오시는 폼이나 아니면 예. 이제 뭐 보시면은 그 뭐 크게는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네. 이분이 이제 사무직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뭐 어떤 직종의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직장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네. 또 극복 방안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온 국민이 다 함께 나서서 이제 똘똘 뭉쳐서 정말 일에만 매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못 쉬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집밥 시대 하지만 집밥 없는 집밥 시대라고 얘기하는 만큼 다들 그렇게 또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집에서 밥 챙겨 드시는 분은 얼마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집보다는 일터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네. 일터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네, 전문가의 선택, 직장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근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답은 O입니다. 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그 이미 이제 뭐 이미 당연한 얘기라서 이미 산업재 인정할 때도 그 근무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면은 거의 이제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긴 한데 네. 2014년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출혈성 뇌졸중을 겪은 분과 정상인들의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비교한 연구였었는데 주당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주당 근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분들은 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이 8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보다 94%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12시간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9시간에서 12시간 미만까지 일하시는 분도 대략 한 38% 정도 발생 위험이 더 높았고요.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12시간이라면 그러네요. 증가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어지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 부분 거기에 포함될 듯도 싶은 시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내용 또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고혈압 환자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야외 근무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도 O입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우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 네. 더우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노출될 때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심장이 그만큼 더 많이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가 있고 수분이 빠지면서 피가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끈적끈적거리는 피가 혈관을 타고 지나가면서 혈관 손상이 더 잘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장시간 야외에
무더위에서 일을 하시면은 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더운 날씨에 야외 근무 하고 싶은 분들은 없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물이라도 정말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더위에 일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쉬어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단 개선,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란 희망적인 질문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현미밥을 드시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현미밥을 먹고 싶어도 뭐 회사에서 흰쌀밥만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0% 현미밥을 준비해서 제공을 해주면 근로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예 건강 관리는 일하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분들이 이제 일하면서도 건강을 관리해야겠다.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2,40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 엄청난 숫자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아마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예. 조사나 연구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뇌심혈관 질환이 이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에서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특히 이제 장시간 노동이나 휴식 부족이랑 관련이 있죠. 네. 예. 그리고 기타 직업병으로는 뭐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반복적인 동작, 신체 부담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하고 유기용제나 고농도 분진에 노출이 될 경우에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눈 쪽이 자극이 돼서 안구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전자제품 사용이 늘면서 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무직만 컴퓨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생산 현장에서도 컴퓨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교대 야간 작업자에서는 수면 장애, 소화기계 장애, 뭐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무직입니다. 네. 사무직들은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못 받고 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수면 장애, 불안,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뭐 맡고 있는 업무나 또 그 근무 환경에 따라서 이제 유발되는 질환도 다를 텐데 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직업군별로 어떤 진단을 내리시나요? 소음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그 난청이 잘 오기 때문에 네. 청력 검사를 중심으로 좀 검사를 하게 되고 예. 피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피부 질환에 대한 알레르기 유무를 보는 이제 첩보 검사라든지 기타 알레르기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뭐 수면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변화된 걸 보는 이제 검사 그리고 그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전문과 이제 수면 질 검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화학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은 이 신경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지 기능 평가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제 만성적으로 유기용제에 노출이 되면은 그 생명이 잘 오게 됩니다.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 색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경 손상이 왔는지를 또 보는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신입 사원들의 건강 상태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신입 사원이면 누구든지 정말 열심히 뭐든 해보겠다고 이렇게 진취적, 의욕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건강 상태는 또 왜 좋지 않다는 건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참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예.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먹거리나 이런 거에 좀 관심 갖게 됐는데 예. 10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다 정상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한 신입 직원들 채용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정상인 사람들이 고혈압 정상은 16.7%, 당뇨 정상은 80%. 이게 많긴 하죠. 고지혈증이 완전 정상인 사람은 16.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간장 질환도 완전 정상인 사람은 74%. 뭐 이렇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하나라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전체 33.5%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면접이나 이런 거 다 잘 봤는데 간 수치가 좀 높거나 혈압이 좀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강검진 받을 때면 이게 마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것처럼 부모님들까지 와서 건강검진 받는데 이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항목이 완전 다 정상인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3%예요? 3%밖에 안 돼요. 이게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인 네.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 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닥 좋아질 이유는 없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은 예. 입사 후에 20대 초반에 비만율이 25% 수준이었는데 비만율은 빨간색 그래프고요. 그렇죠. 요 비만율이 거의 45%까지 한 10년 이내에 이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고지혈증도 10% 수준이었던 게 거의 50% 수준까지 증가하고 예. 네, 급격하게 입사 초기에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게 이렇게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게 바로 비만하고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 전부 다 술인가요? 아, 술도 있고 기름진 음식 잦은 회식 있죠. 아닐까요? 예, 잦은 회식. 예. 네. 그 노무 문화도 좀 관련이 있죠. 네. 모든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술이랑 회식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네. 이게 2016년 자료라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 입사 초기에 그렇게 회식 문화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저도 참 깜짝 놀랍니다. 그럼 예전에는 거의 뭐 직각으로 올라갔어요. 뭐 비슷합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좀 쉬프트 된 상태였다면 예. 지금은 시작부터가 비만이 25%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업시프트 되는 거죠. 그 아까 그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 식생활 때문에 네. 찾아오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개선을 해주면 좋을까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육류 그리고 생선이 심혈관 질환이 좋다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생선을 먹고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없죠. 예. 근데 완전 채식을 해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선도 사실은 콜레스테롤을 좀 올릴 수가 있고요. 계란, 우유, 식용유로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사실 이런 음식들은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았던 음식들인데 예. 이제 이런 음식들을 좀 줄이면은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굉장히 쉽게 조절이 됩니다. 놀란 한국의 변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망률 변화입니다. 네. 사망률을 보시면은 6.25 이후에 사망률이 아주 최고점을 찍고 그 후에 급격하게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사망률이 70년대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후부터는 거의 뭐 크게 감소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변화의 원인이 뭐냐? 일단 현대의학의 도입이라든지 위생 상태나 인식, 그 위생 개념의 정착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양 상태의 개선을 예. 많이 언급하죠. 그 영양 상태의 개선 70년대 전까지 어떤 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많은 분들은 고기를 먹어서 뭐 사망률이 준다, 평균 수명이 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쌀 때문일까요? 고기 때문일까요? 그 당시에는 쌀이 아닐까요? 그죠. 고기를 70년대 이전에는 거의 안 먹었거든요. 실제로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식품 섭취량을 비교를 한번 분석을 그 통계를 보면은 예. 이 초록색 그래프가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소위 말하는 탄수화물 음식 섭취량입니다. 네. 이게 7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섭취량이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뭘 제일 먼저 줄이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줄이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네요. 예전엔 그렇게 살찐 분들이 많이 예, 없었어요.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 탄수화물이 정말 사람들을 뚱뚱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뭐 이 암을 유발한다면 지금보다 70년대 2배는 더 많았어야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고혈압, 당뇨, 암, 치매가 증가한다면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이런 빨간색 그래프요. 빨간색 그래프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런 동물성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란색 그래프 바로 식용유입니다. 네. 식용유요? 예. 기름.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는 설탕입니다. 아.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용유, 설탕을 제가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건 식용유로 튀기거나 볶은 걸 제가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걸 식용유를 튀기거나 볶은 거를 안 먹고 살 수가 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식용유가 언제 처음 들어섰냐면 71년도입니다. 71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에 콩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71년도에 왜 식용유를 만들었냐면 콩을 수입해서 기름을 짜고 남은 걸 소나 돼지나 닭이나 생선들한테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동물성 식품도 7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식용유와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아주 평행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71년도부터 정착이 됐고 그 네. 이후로 급격하게 만성 질환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 탄수화물이 감소하고 뭐 동물성 식품, 단백질 섭취가 늘었는데 왜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졌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인슐린을 분비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아니라 소고기만 먹어도 인슐린이 공복 상태에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더 분비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밥만 먹었을 때는 그 밥이 지방으로 잘 전환이 안 됐는데 고기 반찬을 챙겨 먹으면은 그 밥이 지방으로 전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어요. 감자죽만 먹었을 때와 감자죽에 참치를 섞어 먹었을 때, 감자죽에 참치랑 마가린까지 섞어 먹었을 때 그때 분비되는 인슐린을 비교한 건데요. 네. 감자만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이만큼 분비가 되지만 참치를 섞어 먹으면은 인슐린이 거의 2배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가린을 섞어 먹어도 거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음식 중에 우유만큼 아주 중요한 음식이 없습니다. 네. 인슐린 지수가 거의 설탕 수준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일반 흰 우유를 먹어도 인슐린이 거의 흰빵 수준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발효시킨 요구르트 많이 드시죠? 예. 우유 먹으면 속이 안 좋은 분도 발효유를 해 먹으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발효유도 인슐린을 거의 흰빵 수준만큼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지방 우유 또 요즘 많이 권장을 하는데 예. 무지방 우유도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계속 우유나 유제품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농도가 필요 이상을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네. 그래서 복부 비만이나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주로 우유 단백질, 콩 단백질인데 이 두 개가 인슐린 농도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콩단백을 먹었을 경우에는 간에 지방이 뭐 별로 없죠. 근데 우유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는 간에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돼지 비계를 먹여서 지방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도 우유 단백질을 먹었을 경우에만 간에 지방이 끼고 콩 단백을 먹었을 경우에는 지방이 축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단이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시키지 않는 식단을 유지하면 몸에 지방이 안 쌓이고 지방간도 안 오고 당뇨도 안 온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밀가루 먹으면은 건강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옛날보다 한국인들이 밀가루를 많이 먹을까요? 어떨까요? 이 통계가 나와 있죠. 예.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밀가루 1인당 섭취량 어떤가요? 뭐 좀 많이 먹고 있나요? 뭐 비슷비슷한 것 비슷비슷하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70년대는 이렇게 지금이랑 똑같은 양의 밀가루를 먹어도 살이 안 쪘고
지금은 밀가루를 먹으면 살이 찔까요? 이 당시에 밀가루 어떻게 먹었죠? 다 수제비나 칼국수 이런 걸로 먹었는데 거기에 계란 좀 넣나요? 반죽할 때? 버터 좀 넣고 우유 좀 넣고 설탕을 넣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물에 밀가루, 소금만 넣어서 반죽해서 그냥 삶아 먹었죠. 네. 그렇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근데 요즘 밀가루 어떻게 먹죠? 식용유에 설탕에 계란에 우유에 버터에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아니면 튀기지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인 과정에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진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예. 뒤에 네.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에도요. 예. 구내식당 보면 쌀밥 그리고 옆에는 현미밥통이 예, 예.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요즘 들어서 이 현미밥에 대해서 뭐 다이어트 쪽으로도 그렇고요. 네. 많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현미밥이 좋은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그렇죠. 지방이 이제 과도하게 축적되는 걸 막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해독 효과입니다.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에는 리그린이라는 그 식이섬유가 많은데 이 리그린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발암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을 다 흡착해서 만나기만 하면 뭐 그냥 다 흡착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대변으로 다 배설시켜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의 좋은 점 플러스 현미에 있는 그런 특별한 해독 능력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현미는 더더욱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죠.